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약물남용자 재정 및 법률 상담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을지대학교 설재용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으로 오기 전에 마약범죄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으로 약 28년간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사건이 마약 사건이었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담당했던 것이 또한 마약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수사뿐만 아니라 정책부서, 외교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줄곧 마약 이슈를 다루어 왔습니다. 저는 수많은 마약 사범을 보면서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중독의 위험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 중독 심리에 대한 공부와 마약 예방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현재는 을지대학교 중독상담 교수로 재직하면서 주로 약물 중독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마약 범죄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수사 현장과 상담 현장을 두루 경험한 입장에서 여러분이 실제 약물 남용자를 만났을 때 꼭 필요한 기초 법률 지식과 약물 상담 시 주의점 등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 약물 남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한다. 둘째, 약물 관련 법률 문제를 이해한다. 셋째, 상담자의 역할과 한계를 이해한다. 넷째, 위기 상황 시 적절한 연계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3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제가 공무원 생활할 적에 잠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이제 제조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 싶다. 사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면 제가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좀 어처구니 없는 상상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물건들을 팔면 제가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물건들의 공통점은 일단 너무 구식이죠. 유행이 지났고 결정적으로 수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을 만든다 한들 구입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물건이 팔리지도 않고 또 이제 더 이상 만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진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마약 범죄 현상을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벌고 싶다 한들 이 물건들을 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구식 물건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마약 사범들은요, 어, 투약 사범들은 중독 때문에 계속 투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약 사범이 증가한다는 건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가 있는데, 비정상적인 것은 판매 사범이 그에 못지않게 매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약 판매 사범들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마약류를 판매할 자신이 있는 겁니다. 계속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장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한 가지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4년 전체 마약류 사범 중에 범죄 유형별 단속 현황인데요. 자, 지금 현재 마약 사범 2만 3천 명 중에 투약 사범이 9,500명 정도로 41%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투약 사범이 가장 많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은 범죄 유형이 밀매사범이라는 것입니다. 밀매사범이 6,500명이고 28%를 차지하고 있어요. 즉 투약사범이나 밀매사범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마약을 판다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전히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다른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우리가 2023년에 마약류 사범이 2만 명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계속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2만 명이 넘는 마약 사범 중에 60% 이상이 20대와 30대, 즉 청년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30대 이하 청년층의 마약 범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수요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예방 교육에 매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 동향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연령별 단속 현황인데요. 이게 비교적 오래된 자료긴 한데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의 연령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서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2018년도 노란 정사각형 네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이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가 주축일까요? 여기 보면은 30, 40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30대보다 40대가 더 많습니다. 26.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018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사범이다 라고 하면 연령대가 기본적으로 40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주된 연령층이 30, 40대에서 20, 30대로 변동하게 됩니다. 자, 2019년도 자료를 보면은 21.9%, 25.7%, 그리고 2020년도 자료 보면은 20대, 30대가 24.9%, 25%. 즉, 우리나라 마약 사범의 절반이 20대와 30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의 주 연령대가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20대가 마약류 사범의 주축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2023년, 그리고 지금 2025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의 30% 이상이 20대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거든요. 물론 마약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연령대가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거는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8년도와 같이 40대 사람들이 어떤 마약을 많이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과 20대들이 주로 마약을 취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 의미가 다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대들은 왜냐하면 개개인으로 보나 우리 사회, 국가로 보나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다, 마약에 중독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20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던 2021년도에는 도대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20년, 2021년 무렵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유행했었다고. 예, 맞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고, 그때 음, 비대면 문화라고 하는 것이 확산이 됐고, 우리가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비대면 문화와 20대 청년 마약류 사범의 증가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코로나와 마약류 사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비대면 문화와 더불어서 함께 유행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예, 이건 바로 다크웹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자, 다크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서피스 웹이라고 그러는데 구글이나 네이버나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검색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웹사이트가 아니고 특수한 프로그램이나 특수한 경로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한 그런 지하 세계와 같은 그런 인터넷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하 세계 하면 대부분 범죄를 연상을 하게 되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크웹 세상에서는 여러 마약류 판매상들이 자기 가게를 홍보하고 자기 마약류 제품을 홍보하고 그런 식으로 한때 마약 시장이 유행을 했었고, 그러면은 다크웹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면서 대금 결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비대면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보통 통상적인 금융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것이죠. 자, 그때 당시에는 가상화폐 추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마치 불가능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였죠. 하지만 뭐 현재는 가상화폐, 가상자산도 추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금융계좌 추적에 비해서 굉장히 번거로울 뿐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과정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예, 바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메신저 프로그램 하면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이 연상이 되죠. 그런데 카카오톡은 내가 그 계정을 사용하려면 본인 실명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 계정이라던가 카카오 어떤 아이디를 추적을 하게 되면 금방 인적사항이 추적이 되는데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물론 전화번호 하나를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인적사항까지 인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텔레그램은 비밀 대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명 대화방 자동 폭파 기능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화를 나눈 그 내역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텔레그램은 익명성과 보안성이 매우 뛰어나죠. 그래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메신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텔레그램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비트코인을 또 능수능란하게 송금하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젊은 층이 유리할 겁니다.
나이 30, 40 먹은 아저씨들이 그런 식으로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면서 비트코인으로 마약 대금을 전송하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서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사법기관에서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2020년, 2021년 그때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졌고 거기에 맞물려서 텔레그램, 비트코인, 다크웹 이런 것들이 함께 유행을 했고 마약류 매매 방식이 대면 거래에서 완벽하게 비대면 거래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말 90% 이상의 매매 사범이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마약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거래 방식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냐면 마약 판매상은 특정한 위치, 즉 보통 주택가에 보면은 화단, 그 다음에 우편함, 또 아파트의 소화전, 뚜껑 안에 이런 곳에 마약을 은닉해 놓고 그 다음에 은닉해 놓은 곳에 사진을 매수자에게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약 매수자는 그 사진을 보고 마약이 숨겨진 장소를 찾아가서 마약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약류 대금은 비트코인으로 선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을 드랍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마약류를 어느 특정한 장소에 숨겨놓는 것을 드랍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을 속칭 드랍퍼라고 합니다. 20대 마약류 사범들이 투약 사범도 많이 늘고 있지만 이 드랍퍼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약 매매에 관련된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퇴직하기 1년 전 그 1년 동안 주로 담당했던 업무가 경기 남부 지역의 경찰에서 구속되어 송치한 사건을 조사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속 사건의 90% 이상이 바로 이 드라퍼 사건이었고 그 피의자들의 90% 이상이 20대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마약류 거래 방식은 거의 완벽하게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텔레그램으로 소통하고 비트코인으로 선결제하고 드랍 방식으로 마약류를 찾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란 네모칸을 보면은 19세 이하, 즉 10대 마약 사범을 나타내는데요. 청소년이죠. 이 청소년 마약 사범들은 뭐 1.1%, 2.6% 아직 한 자릿수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절대적인 비율은 낮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10대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때 이후의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요. 2023년도에 보면 10대 마약 사범이 1000명이나 갑자기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가 청소년 마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
여차저차해서 2024년도에는 마약사범 10대 마약사범이 대폭으로 줄긴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2018년도에서부터 꾸준히 현재까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단 통계 자료에 불과하지만 뭐 누가 알겠습니까? 10대들이 또 20대를 제치고 또 마약류 사범의 주 연령대로 부상할지, 그것은 뭐 그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통계상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심어주고 있고요. 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자료인데요. 이것은 전체 마약류 사범을 범죄 동기별로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빨간 네모칸을 보면, 예, 중독 때문에 마약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19.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투약사범은 중독 때문에 자꾸 투약을 하게 된다,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기심 때문에 마약을 투약했다, 또는 유혹에 못 이겨서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지금 좀 위험하다. 왜냐면은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는 거는 중독될까봐 두려워, 혹은 처벌받을까 두려워, 우리가 궁금증은 있어도 투약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억제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데 평소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라던가, 아니면 누가 이건 좋은 거다라고 권했을 적에 그것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투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마약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이나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막연한 긍정적인 태도, 예, 궁금증, 예, 이런 것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조금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마약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파괴하고, 겉으로는 쾌감을 선사하고 뭐 쾌락을 준다, 그럴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정신과 신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갉아먹는 그런 위험한 존재가 마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서 약물 남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남용이 초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약물 남용은 단순히 건강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요. 첫 번째로 학업 및 직업 기능 저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에 의존하게 되면 그 부작용으로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이나 직업 기능의 저하 내지는 손상이 오게 됩니다. 약물 사용은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인지 기능을 저하시켜 학업과 직업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학생의 경우 수업 참여가 감소하고 결석과 지각이 늘어나며 과제 수행과 시험 성적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수가 증가하며 무단 결근이나 지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대인관계가 악화되고 징계나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결국 약물 사용은 개인의 교육적 성취와 직업적 경력을
장기적으로 손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가족 관계 갈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약물 남용은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합니다. 약물 구입을 위한 거짓말, 약속 불이행, 감정 기복, 공격적인 행동 등은 배우자,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가족들은 불안과 분노, 실망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사용자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심리적 소진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면 별거나 이혼, 가족 해체,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약물 남용은 가족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 있지요. 가족 구성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약물 남용자를 통제하려 할수록 서로의 갈등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결국 가정 해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무 및 금융 문제의 증가입니다. 약물 구입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필로폰을 한 번 투약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범죄 및 법률 문제 발생입니다. 마약류 매매나 소지 투약 자체가 이미 범죄죠. 적발될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한 약물 투약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운전 등 부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낙인과 고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약물 남용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회복 의지를 꺾고 오히려 약물 사용을 지속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약물 남용 상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남용 상담은 다른 상담 분야에 비해 훨씬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보건, 복지, 심리 등 여러 분야가 얽혀 있어서 단일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와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도박 중독과도 일부 공통된 부분인 재정 문제, 그리고 약물 중독의 특수한 법률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물 남용에 따른 문제 중에 주요 재정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지속적인 약물 구매 비용 발생이 되겠습니다. 약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단가와 반복 사용의 특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되죠. 또 내성이 증가할수록 사용량과 비용이 함께 증가하고 생활비보다 약물 구매를 우선시하는 그런 소비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연체인데요. 약물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한도 초과와 연체가 발생할 수 있죠. 이는 신용 등급 하락과 다중채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금리 대출 및 사채 이용입니다. 급하게 약물 구매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자율이나 상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고금리 대출, 불법 사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다음으로 실직 및 소득 상실입니다. 약물 사용은 집중력 저하, 결근, 대인관계 문제 등을 유발해서 직업 유지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실직과 소득 상실로 이어지면서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다시 약물 사용을 강화하는 그런 악순환이 형성될 수 있죠. 다음으로 가족 경제 의존입니다. 약물 사용자가 경제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겠죠. 반복적인 금전 지원은 가족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공동 의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불법 거래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약물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판매, 운반, 보관 등 마약류 유통 과정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것이 단순 심부름 형태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급여의 대부분을 약물 구입에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대출 돌려막기를 반복한다던가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법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문제는 크게 형사 문제와 민사 가족법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마약류 관리법 위반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법률 문제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약물 구입 자금 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도, 사기 등 부수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복용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형사처벌의 어떤 조건부 대안으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또 자녀 양육 문제에서도 가족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혼이나 양육권 소송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 및 해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전과 기록 또는 업무 능력 저하로 인해서 직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약물 남용자를 처음 만났을 때 상담자가 반드시 파악해야 될 몇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평가는 이후 상담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기도 하지요. 우선 약물 사용 이력입니다. 사용한 약물의 종류, 사용 기간, 빈도, 투약 방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지 여부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또 현재 취업 여부나 월 소득 규모 등 직업과 소득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 부채 금액이나 채권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금융기관인지 사채업자인지 이렇게 채무 규모도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 가족이 있는지 또는 가족 갈등의 수준이 어떠한지 가족관계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이나 불안 이런 공존질환이 있는지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정문제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문제 상담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난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비난보다는 회복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상담자들이 의도치 않게 내담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썼나요?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나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식의 질문은 내담자로 하여금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물 사용자들은요, 이미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덕적 훈계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남용자의 재정 상담의 목표는 우선 생활 기능을 회복하고 재정적 안정을 회복하고 다음으로 재발 위험을 감소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독과 재정 문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정 문제는 단순 결과가 아니라 중독 유지 요인일 수가 있거든요. 가령 채무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약물 사용이나 도박을 하고 싶은 충동이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불법 행위 위험이 증가가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단순 채무 조정만으로는 재발 예방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상담과
중독 상담이 병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내담자의 생계 및 안전 우선 원칙인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담자의 기본 생계와 안전이 먼저입니다. 채무를 갚기 전에 반드시 다음 항목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거비, 식사비, 의료비, 교통비, 기본 통신비. 자, 이 기본적인 생계 항목들을 먼저 확보한 후에 채무 관리나 재정 계획을 논의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내담자 가족과의 경계 설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족 상담을 할 때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족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다던가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준다던가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금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이 내담자의 책임감 형성을 방해하고 약물 사용을 지속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이를 이제 동반 의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이 부분은 우리가 도박 상담과도 공통되는 부분인데, 도움은 주되 돈은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금전 지원 대신 구조화된 지원 원칙을 가족과 함께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직접 만들어 주거나 의료비를 병원에 직접 납부하거나 상담기관에 동행하는 방식. 이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재정 문제 상담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에서 처음 해야 할 일은 내담자의 현재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평가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구조하는 기법을 활용합니다. 약물 남용자의 재정 상담에서 단순히 채무가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재정 문제가 중독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총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채무 목록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겠죠. 모든 채권자,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일람표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약물 남용자의 전체 채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약물 사용자는 자신의 채무 규모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통해 현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고금리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금리가 연 20% 이상인 대출은 우선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 사채 이용 여부도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 불법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가 있죠. 또한 협박이나 불법 추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기관이나 신용회복기관과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월 수입 및 지출 상태를 평가할 때도 실제 지출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간의 소비 내역을 기록하게 하면 대상자가 자신의 소비 습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독 관련돼서 약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지출 규모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약물 관련 지출이 전체 소비의 몇 %를 차지하는지 파악하면 중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연체 현황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겠죠. 현재 연체 중인 금액과 기간을 확인함으로써 신용 위험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연체 여부는 향후 금융 회복 가능성과도 관련이 돼 있죠. 다음으로 가족 피해 정도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약물 사용으로 인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이 채무를 대신 부담했는지, 생활비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지, 가족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및 법률 문제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마약 사건 관련돼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벌금, 합의금 등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거래에 연루되어 추가적인 재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단순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적 위험 요인까지 함께 평가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동 계약 및 환경 통제입니다. 이는 충동적으로 금전을 사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구조화 전략을 말하는데요. 약물남용자의 재정 상담에서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충동적 소비와 약물 구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금전 관리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계좌에 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소비나 충동적 결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또한 현금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약물 사용자는 충동적 구매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현금을 소지할수록 즉각적인 약물 구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 사용 가능한 금액만 소지하도록 하거나 일일 예산을 정해 사용하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 공동관리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계좌를 관리함으로써 충동적 인출이나 과도한 소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해지하는 것도 중요한 개입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신용 한도가 남아있을 경우 충동적으로 현금 서비스나 카드 결제를 이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공과금, 통신비와 같은 필수 지출은 자동이체로 구조화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약물남용자는 생활관리 능력이 저하되어 공과금 연체나 주거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자동이체를 설정하게 되면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우선적으로 지출되도록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문제 상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체 관리 및 추심 스트레스 대응 방안인데요.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 추심이 시작이 되죠. 내담자들은 추심 전화나 방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이 다시 약물 사용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상담자는 추심 과정에서 내담자의 권리를 안내해주면 좋겠습니다. 가령 채권 추심은요,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에만 가능하다. 그 이외의 시간은 채권 추심 제한 시간이 되겠고요. 폭언, 협박 또는 반복 전화를 하는 것은 채권 추심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음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채무를 장기간 연체한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받거나 분할 상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파산 정보 제공입니다. 채무 규모가 너무 커서 워크아웃으로 해결이 어려울 때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안내합니다. 이 부분은 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시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물 중독 상담에서는요, 단순한 충고나 비난보다 실제 행동 변화를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상담자는 중독 문제를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만 해석하기 쉽지만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죄책감과 회피를 강화해서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한 훈계보다는 구조화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신 차려라, 다시는 하지 마라. 이와 같은 반복적 훈계는 일시적인 압박은 줄 수 있지만 실제 행동 변화를 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일정 관리, 금전 관리, 치료 참여, 이러한 구체적인 구조를 만들어주는 접근은
회복과 유지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 비난보다는 일관된 태도가 중요합니다. 약물남용자를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갈등과 방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상담자는 과도한 분노와 과도한 허용을 반복하기보다는 정해진 원칙과 경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약물 남용자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책임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접근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중독은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충동 조절, 보상 체계,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담에서는 비현실적인 기대보다 현재의 문제 상황, 그리고 위험 요인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현실 검증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 상태, 대인 관계, 재발 위험 상황 등을 함께 평가하며 실제적인 회복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즉각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보다 재발을 회복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독 회복은 직선적으로 진행되기보다 재발과 회복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실패를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재발이 발생했는지 이를 분석하고 다시 회복 과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변화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를 강화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 참여에 시작한 것, 사용량이 감소한 것, 규칙적인 생활을 시도한 것, 이와 같은 작은 변화도 회복의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인정하고 강화하는 것은 약물 사용자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장기적인 회복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 상담의 핵심은 약물 남용자로 하여금 돈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 행동 때문에 무너진 자기 통제와 생활 구조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법률 문제 상담을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